네, 안녕하세요. 채널 615의 황선입니다. 최근 북한이 신형 미사일 발사를 연이어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에 이어서 또 대화제의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북아일문의 문경환 대표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미사일 발사 훈련 상황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이것 좀 알려주시죠. 네, 지난 6월 26일 오후 5시께 약 25분 동안 신형 전술 유도탄 3발을 시험 발사를 했습니다. 강원도 원산 북쪽의 원산만 해안에서 함경북도 김책시 김책만 인근 해상까지 날아갔는데요. 이 자리에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현장에서 지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일 지난 29일 새벽에 북한이 2발의 사거리 500km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 시험을 했다고 국방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북한에서 발표하기로는 정밀 유도 및 삼포 사격, 탄도 로켓 발사 훈련을 했다, 이렇게 좀 발표를 했고요. 여기에도 김정은 제1위원장이 발사 훈련을 현지 지도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먼저 26일 발사한 신형 전술 유도탄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신형 전술 유도탄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미사일에는 크게 이제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이건 순항미사일의 일종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전술 유도탄이라고 했으면 이제 이 전술이라는 거는 전략 미사일 하면 이제 보통 핵무기를 탑재한 그런 이제 미사일들을 얘기하는데, 그런 미사일은 아니고 전술 유도탄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소형 미사일이 아니겠는가. 사거리는 언론에서는 190km 안팎으로 이렇게 추정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실제 그 발사 지점과 이 탄착 지점 사이에 지도상 거리를 재보면 220km가 넘습니다. 그래서 원산에서 김책만까지죠. 네. 예. 그래서 실제 거리는 220km가 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정도 거리면 탄도미사일로 보면 단거리 중에서도 상당히 이제 사거리는 짧은 편인데, 이게 전술 유도탄이라는 점에서 보면은 그렇게 사거리가 짧은 미사일이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겠고, 핵심은 정밀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도 이번에 이제 보도를 한 바에 따르면 초정밀화된 우리식의 위력한 전술 유도 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드디어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 뭐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이번 시험 발사를 통하여 우리 인민군대는 자기 손에 틀어지고 있는 단거리 및 중장거리 유도 무기들을 비롯한 모든 타격 수단들을 세계적 수준에서 초정밀화할 수 있는 관건적인 열쇠를 가질 수 있게 되었으며, 타격의 명중성과 위력을 최대로 높일 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게 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서, 실제 이번 발사한 미사일은 정밀도를 높이는데 핵심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정도의 얘기로는 이제 어느 정도의 정밀도가 확보되었길래 이런 얘기를 하는지를 좀 알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이게 뭐 어쨌든 군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죠. 현대전에서. 예, 이 무기의 정밀화는 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볼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이제 과거에는 이 목표물 하나를 없애기 위해서 폭탄 100발을 썼다면 폭탄을 10발만 가지고도 목표물을 제거하는, 그리고 뭐 이제 궁극적으로는 한 발 가지고 목표물 하나를 제거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이제 이 명중률, 정밀도를 높이는 게 세계적인 추세라고 볼 수 있고, 이건 뭐 쉽게 말해서 비용 대비 효과를 극대화하겠다 이런 거죠. 한 발의 폭탄으로도 목표물을 제거할 수 있다면 훨씬 비용이 적게 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나오는 세계적인 이제 무기들 추세를 보면 미사일의 경우는 크게 적외선 유도 방식이 있고, 레이저 유도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위성 유도 방식, 관성 유도 방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레이저 유도 방식이 이제 가장 정밀도는 높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 목표 지점까지 사람이나 뭐 비행기나 이런 것들이 가서 직접 레이저를 조준을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위험도가 있고, 미사일 자체도 단거리 미사일이 주로 가능한 그런 상황이고요. 보통 이제 많이 쓰는 방식이 위성 유도나 관성 유도 방식인데, 관성 유도 역시 뭐 단거리에서는 효과적인데 먼 거리로, 장거리로 나가면은 이 명중률이 상당히 떨어지는 방식이고, 위성 유도가 가장 이제 장거리 미사일에서는 명중률이 높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위성 유도를 쓰기 위해서는 인공위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는 자체 인공위성에서 신호를 보내서 그걸로 명중률을 높이는 방식을 쓰는데, 북한은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상업 위성을 썼다라고는 하지만 인공위성 한 개 가지고 이 미사일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건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정밀도를 높였다라고 하는 게 위성 유도 방식을 어떻게 개발을 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추정은 되는데, 그렇다면 뭐 미국이나 러시아 위성을 쓴다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제 북한이 강조하고 있는 건 이번에 이제 발사한 신형 미사일
자체만 강조한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모든 무기들을 다 정밀화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에 사용된 기술을 가지고 다른 무기에도 다 장착을 해서 다른 무기들도 다 정밀도 높이겠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언론에서는 흔히 이제 북한의 방사포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방사포 같은 경우는 대량으로 발사를 해서 해당 지역 전체를 그냥 초토화시키는 그런 무기인데, 여기에 이런 장치들을 장착을 하면 방사포가 대량으로 발사되는데 정밀하게 타격을 해서 훨씬 더 피해를 크게 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군사적으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좀 다른 뭐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도 최근에 많이 추진하고 있는 게 뭐 그 GPS 위성을 일반 포탄에 장착을 해가지고 그 위성 수신 장치를 일반 포탄에 장착해서 과거에 이제 사용하던 재래식 폭탄의 정밀도를 높이는 그런 방식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비용 대비 새로운 폭탄을 만드는 것보다 과거 폭탄을 이렇게 활용하는 게 훨씬 값이 싸게 먹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작업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 이제 북한도 이런 이제 방식으로 무기들을 개조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29일 발사한 미사일도 좀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두 개가 확연히 다른가 봐요. 네. 국방부에서 확인을 해줬는데요. 두 발의 미사일이다. 예, 이렇게만 얘기를 했어요. 네, 예. 북한 보도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일단 국방부에서는 두 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사거리 500km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했다라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이 정밀 유도 및 산포 사격을 함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여기서 말하는 정밀 유도가 국방부가 발표한 이 두 발의 이제 미사일을 얘기하는 것이고, 산포 사격은 방사포를 얘기하지 않겠나. 그래서 탄도 미사일과 방사포를 동시에 발사하는 그런 훈련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렇다면 국방부에서는 이 방사포 사격은 파악을 하지 못하고 탄도 미사일 두 발만 파악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좀 의심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언론에서는 뭐 노동 미사일로 많이 추정들을 하고 있는데, 노동 미사일은 기본적으로 이 사거리가 1000km가 넘는 그런 이제 중거리 미사일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북한이 발사한 건 노동 미사일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이제 흔히 스커드 미사일이라고 부르는, 북한에선 원래 명칭 이제 화성 미사일인데, 화성 시리즈인데 스카드 미사일 뭐 C급으로 발사한 게 아닌가. 사거리 500km면 그렇게 이제 추정은 됩니다. 어쨌든 이번에 발사한 거는 이제 북한이 동시에 여러 발의 미사일들을 발사하는 그런 훈련을 한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신형 미사일은 아니잖아요, 이런 게. 그렇죠. 기존의 네. 미사일인 거죠. 네. 그러니까 북한도 이번에 이제 강조한 건 뭐냐면은 주체적인 로켓 사격 방법이 완성됐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로켓을 발사하는 거야 그냥 그 발사 버튼 누르면 발사되는 건데, 이 무슨 방법이 있길래 이런 표현을 썼을까 예상을 해보면, 정밀 유도와 산포 사격을 동시에 하는, 그러니까 탄도 미사일과 방사포를 동시에 발사함으로써 이 적국의 어떤 레이더망을 교란하는 그런 방식의 이 사격 방법을 만든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추정이 됩니다. 이 알 수 있듯이 국방부에서는 탄도미사일만 포착을 했지 이 산포 사격에 대해서는 포착을 못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국가의 레이더망을 교란하는 그런 방식의 새로운 사격 방법을 지금 훈련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이 연이은 미사일 발사가 외교적으로 또 미친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최근에 뭐 남북 관계에서는 대화제의도 또 그 연이어서 또 얘기되고 있고, 또 하나는 북일 간의 대화도 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한반도 정세를 종합적으로 보면은 이게 어떤 큰 충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대화가 이렇게 활발히 진행되는 것도 아닌 좀 어정쩡한 상태다, 뭐 이렇게 좀 규정할 수 있는데, 북한에서는 계속해서 미국의 이 적대 정책, 이 전쟁 책동 이것에 대해서 비난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별로 알려진 건 없죠. 미국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건 없는데, 일단 북한이 강조하고 있는 게 8월 말에 있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 이걸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미국이 신형 무기들을 계속해서 한반도에 집중시키고 있다 이렇게 좀 강조를 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난달이었죠. 서해에서 포사격에 대한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군에서는 북한이 이 한국 함정에 대해서 포를 쐈다라고 주장하고, 북에서는 한국이 쐈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이제 논란들도 있는데, 이런 크게 충돌은 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아예 충돌이 없고 대화가 진행되는 그런 이제 상황도 아닌 속에서 일종의 이제 장기 대치 국면으로 가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이제 신임 주한미 대사
를 필두로 해서 이 한반도의 한미일 삼각 군사 동맹을 완성하고 이 MD 체계를 구축하려는 그런 움직임, 그리고 일본은 군국주의로 빠르게 나가고 있는 이런 움직임 속에서 쉽게 말해서 지금 당장 전쟁을 했을 때는 북한을 쉽게 이길 수 없다라고 미국이 판단하고 있고, 이걸 이제 더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이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차근차근 준비를 밟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북한 역시 미국의 그런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의 움직임 속에서 이것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군사력을 갖추는데 힘을 쏟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동해에서 주로 이런 이제 미사일 발사 훈련들을 하고 있는 게 동해상에서 주로 이제 남북 간의 어떤 군사적 대치는 서해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동해에서는 주로 이제 일본과 그 다음에 미국을 겨냥한 그런 이제 훈련이다 이렇게 좀 정치적 성격을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일본이 그 북일 간에 교섭을 하는데 일본이 좀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항의를 한 거죠. 만약 서해에서 미사일 발사 훈련을 했다면 일본이 굳이 항의할 이유는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측면이 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한 측면은 약간 좀 엉뚱할 수도 있는데, 북한이 최근에 동해 쪽에 새로운 관광지구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원산과 그다음에 금강산을 잇는, 거기에 이제 중간에 뭐 아식령 스키장이라든지 뭐 울림폭포라든지 여러 이제 관광 명승지들이 있는데, 이걸 하나의 관광 특구로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를 관광 특구로 개발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처음에 이제 남북 간에 금강산 관광 개발했을 때도 북한이 금강산 지역이 최남단, 최전방이다 보니까 여기에 군대가 많이 배치돼 있었는데 이걸 다 북쪽으로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걸 원산까지 관광 특구로 개발을 하면 이 군부대를 재배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원산 위로 올리진 않겠죠. 너무 이제 이 군사 분계선에서 너무 멀리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있는 상태를 그대로 두고 관광 특구를 개발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이 국제적 관광 특구를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군사적인 재배치를 해야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걸 염두에 두고 동해안 지역의 군사 재배치가 이루어지더라도 이게 어떤 군사적인 공백 상태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걸 좀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위력 시위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측면으로도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한국 정부에게 이제 북한에서는 국방위원회가 특별 제안을 보냈습니다. 네, 이 내용도 미사일에 이어 네. 대화 제의 뭐 이러면서 포털 일면에 계속 떴는데요. 좀 자세하게 알려주시죠. 네, 6월 30일 날 특별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국방위원회가 한국 정부에게 보내는 남조선 당국에 보내는 특별 제안. 자주평화 민족대 단결의 3대 원칙을 틀어주고 북남 관계 개선에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주평화 민족대 단결 3대 원칙이라는 건 1972년도에 있었던 7.4 남북 공동성명을 얘기하는 거죠. 이건 박정희 대통령 시기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북한이 계속 7.4 남북 공동성명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박근혜 정부가 박정희 대통령의 이제 성과들을 부정할 수 없는 이제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7.4 남북 공동성명 발표 42도를 앞두고 이렇게 이제 딱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제안을 보내는가? 7.4가 다가오고 있다,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김일성 주석께서 위대한 생애 마지막 시기 북남 최고위급 회담에 관한 역사적 문건에 불멸의 최종 서명을 남기신 20돌이 되는 7월 7일이 가까움, 이렇게 했는데, 이건 국내에는 별로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1994년 7월 7일 날 그때가 이제 남북 간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었죠.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김일성 주석이 마지막 문건에 이제 서명을 했는데, 그게 바로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된 문건이었다, 이렇게만 알려져 있습니다. 내용은 알려져 있는 건 없죠. 이런 거 이제 북한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이런 7월 4일, 7월 7일 이런 중요한 계기를 앞두고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이런 표현이 있어요. 7월부터 북남 사이에 예견되고 있는 여러 가지 화해와 협력에 관한 정치 실무적 일정들을 앞두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제안을 했는데, 첫 번째가 자주의 원칙을 틀어지고 문제들을 풀어나가자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평화통일의 원칙에서 이 평화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결심을 보여주자라는 거고, 세 번째가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과 민족대 단결의 원칙에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나가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7월 4일 0시부터 상대방에 대한 비방 중상, 심리 모략 행위 전면 중단하자, 그리고 군사적 적대 행위도 전면 중단하자. 그래서 뭐 서해에서 총포 사격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중단하자는 겁니다. 여기선 좀 이제 특이한 내용이 있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다른 나라에서 합동훈련을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합동훈련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걸 거부하고 있다. 자기들은 이렇게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미국과의 합동훈련을 중단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알려진 얘기인데 뭐 북한과 합동훈련을 요구하는 나라라고 하면 중국과 러시아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쉽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공식적으로 그런 훈련을 요구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나온 적은 없는데 북한이 이번에 처음 공개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한국 정부에 대해서 화해와 협력의 불순한 정치적 속타산을 개입시키지 않겠다는 것을 선포하고 개성 공업지구에서도 삼통 질서를 불순하게 이용하려고 획책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 운명적인 7월이 남조선 당국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7월이 상당히 남북 관계에서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우 의미심장하군요. 네, 운명적인 7월이라고 네. 아주 특이한 표현을 썼습니다. 뭐죠? 어떤 걸 기대해도 좋을까요? 글쎄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7월부터 북남 사이에 예견되고 있는 여러 가지 화해와 협력에 관한 정치 실무적 일정들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실제로 7월 달에 남북 사이에 어떤 정치 실무 일정이 없거든요. 지금 잡혀 있는 게 없는데 이런 표현을 이제 예견되고 있다 이렇게 썼어요. 그럼 7월 달에 당연히 하지 않겠냐라는 것이고 가장 쉽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건 인천 아시아 경기 대회가 있기 때문에 9월 달에 이것을 이제 조율하기 위한 어떤 지금 뭐 인천광역시라든지 뭐 통일부나 이런 데서는 인천 아시아 경기 대회를 계기로 해서 뭐 남북 사이에 어떤 뭔가 사업을 해볼 그런 욕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북한의 공연단을 초청해서 뭐 공연을 한다거나 이런 구상들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걸 하려면 아무래도 남북 사이에 어떤 당국 간 대화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뭔가 7월 달에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뭔가 남북 사이에 대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인천 아시안 게임 전후로 해서 이제 남북 간의 문화 교류가 예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실질적인 욕망이 존재한다라는 거고요. 네. 근데 어쨌든 이제 정부를 향해서 7월 4일 0시부터 해서 서로 상호 비방과 이런 것들을 하지 말고 7월 달에 대화를 시작하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할 수 있다라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런 제안을 받은 이제 당사자는 뭐 인천시나 이런 데라기보다는 박근혜 정부일 텐데 박근혜 정부가 지금 사면 초과 상황이라고 하는 것도 좀 부족함이 있는 표현일 지경으로 지금 몰락해가고 있죠. 예, 정말 레임덕이 엄청나게 빨리 온 정권인데 굉장히 복잡할 것 같아요. 이 제안을 받는 심정이. 예. 어떨 것 같으신가요? 저는 일단 대화를 시도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가장 걸리는 게 아무래도 이제 을지 훈련을 중단하라는 요구겠죠.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면 키리졸브 훈련과 더불어서 이제 한미 연합 훈련 중에 이제 가장 큰 양대 훈련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걸 안 할 수는 없고 이걸 하면서 대화를 하는 거는 쉽진 않을 것 같고. 이런 데서 이제 좀 막힐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2월 달에도 한번 경험은 있지 않습니까? 키리졸브 훈련을 하되 로우키로 하면서 이산가족 상봉을 병행하자. 이런 것처럼 을지 훈련을 로우키로 진행을 하고 조용히 좀 진행을 하고 대신에 남북 간의 대화는 좀 추진해보자. 뭐 이런 식의 이제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국내에서 고립돼 있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사실 이제 보수 정부가 매달리는 건 미국과 일본에 매달리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어떤 요구를 하느냐 여기에 결국 달려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아마 남북 간의 대화를 좀 시도를 해보라는 요구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북일 간의 어떤 교섭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도 미국이 그렇게 강력히 반대를 한다면 사실 진행되기 어려운 조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진행되고 있다는 건 미국이 한쪽에서는 좀 불편한 이 내색을 보이면서도 한편에서는 좀 추진을 시키고 있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게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북한의 어떤 최근 동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의 알고 있는 게 없습니다. 상당히 궁금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원래는 이제 그 작년에 있었던 장성택 사건 이후에 고위급 탈북자들의 어떤 망명 이런 것들을 기대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고위급 탈북자들을 통해서 이 고급 정보들을 좀
취득할 수 있지 않겠나. 사실 이제 김정은 체제에 들어와서 북한 내부 고위 동향이나 이런 걸 거의 알고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사실 기대에 못 미쳤죠. 뭐 고위급 탈북자가 전혀 나오질 않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인적 정보가 전혀 없다 보니까 인공위성으로 백날 들여다봐야 내부의 어떤 사람들의 동향은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지지난달이었죠. 그 미국의 DIA 국장도 이제 비공개로 방한을 해서 국정원이랑 좀 만나고 갔는데 그런 게 이제 다 그런 북한에 어떻게 하면 북한의 정보를 좀 취합할 수 있겠는가. 한국 국정원 도대체 뭐 하냐. 잘 하고 있냐. 미국도 좀 북한에 좀 침투를 해야 되는데 참 침투를 못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본이든 한국이든 어디를 통해서든 북한과 좀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북한 내부의 어떤 정보들을 최대한 좀 알아보고자 하는 그런 이제 요구가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좀 예상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달에도 또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북한의 그 판문점 대표부에서 지금 판문점에 있는 미군이 판문점 내에 새로운 무슨 건축 사업을 벌리고 있는데 이걸 중단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 판문점 내에 뭘 공사를 하고 있길래 그걸 중단하라고 했나. 좀 정보가 거의 알려진 게 없는데 아마도 이제 예상되는 건 북한에 대한 이제 감시탑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최전방에 감시탑들을 세워놓고 이게 무슨 구경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 구경이야 뭐 인공위성이나 정찰기를 통해서 충분히 하고 있으니까 더 중요한 건 이런 감시탑에서 고정적으로 이 도감청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북한 내부의 어떤 이 발언들 이런 것들 이 감청하기 위한 그런 탑들을 좀 건설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추정되는데 그 정도로 이제 미국이 북한 내부의 정보에 목말라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박근혜 정부에게 남북 대화를 기본적인 남북 대화를 한번 시도할 것을 그렇게 이제 요구할 것 같고요. 뭐 북한도 이런 이제 미국의 사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활용해서 남북 대화를 적극적으로 좀 끌어내려고 하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속내가 궁금하긴 하겠는데요. 만나서 얘기해 보면 아 얘네가 진짜 뭘 원하는지 이런 게 좀 읽힐까요? 실제로 이제 네네. 공개적으로 뭐 특별 제안 뭐 이런 데 나온 거 외에 더 나올 입장은 없죠, 사실. 아니 뭐 그러니까 이것 또한 이제 미국과 한국의 기성 그 기득권들이나 권력층이 계속 그 뿌리 깊은 대북관을 버리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의구심이거든요. 사실 그냥 대화하면 되는 건데 왜냐면 그냥 미사일 발사할 때도 되게 투명하잖아요. 뭘 했다 얘기를 하고 이것의 성과는 무엇이고 왜 어떤 의미로 이런 시험 발사를 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대화 제의는 왜 하는지에 대한 얘기도 사실은 구구절절 다 얘기하는 그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굳이 도감청하려고 탑 쌓고 이러면서 일을 만드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냥 만나서 얘기하고 발표하는 거 그냥 제대로 쭉 보는 것이 관계를 푸는 데는 참 좋을 것 같은데 뭐 원치 않는 한은 그죠? 예, 그렇죠. 그 서로의 뭐 진심과 이런 거 원치 않는. 저는 제가 김관진 씨가 이 한국 그 사병 총기 난사 사건 이런 거 있는 와중에도 안보실장으로 갔잖아요. 네. 그러면서 또 이 국면에 이제 이런 많은 다양한 시도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화의 시도도 있고, 그리고 이제 군사적 위기나 이런 것도 앞으로 충돌은 정말 큰 충돌이 될 것이라는 게 보여지고요. 김관진 씨가 제가 우스갯소리로 제가 진행하는 다른 팟캐스트 방송에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거든요. 특사가 필요한데 특사로 지금 박근혜 정부 주변에서 가장 어울린 사람이 김관진 씨다. 쇼맨십도 있고. 그래서 김관진 씨 정도의 이제 그런 사람들이 호전적이고 막 이러면서 지금 국가안보실장까지 쭉 올라가고 두 정권에 걸쳐서 지금 국방장관을 했고 이런 사람이 특사로 가면 참 이 사람 특성이 참 맞겠다. 이런 시기에 막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네. 하여튼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관진 씨의 쇼맨십을.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떡하지? 잠시만요. 마무리 멘트 해주세요. 맞으면 되겠다. 응?
네. 네. 7월입니다. 분단사이자 통일사, 예, 한국, 우리 코리아의 현대사는 분단사이자 통일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분단사이자 통일사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던 7월입니다. 남과 북과 해외에서 큰 결단으로 지난 시기에 이 7월의 성과를 이어서 좀 결실을 맺는 그런 7월이 되면 어떨까 간절하게 기원을 해봅니다. 예, 채널 6기로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